당신의 시계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질문을 던져놓고 보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몇 시 몇 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잠이 오지 않는 새벽 3시에 서늘한 공기 속에서, 또 누군가는 노을이 길게 늘어지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 영상을 마주하고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숫자로 박제된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삶을 관통하며 흐르는 시간 그 자체에 대한 것이니까요. 가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정지해 있는데 나만 홀로 아주 느린 소용돌이 속에 남겨진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혹은 그 반대로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세상이라는 풍경이 무서운 속도로 나를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당혹감 말이죠. 우리는 매일 아침 손목 위에 시계를 차고 스마트폰의 숫자를 확인하며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는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시간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부유하고 있는 걸까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을 때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참 기묘한 일이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찰나까지 단 한순간도 시간 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공허해집니다. 시간은 때로 아주 차갑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원처럼 길고 행복을 만끽하는 이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 사라져버립니다.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우주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절대적인 물리량이라고 말하고, 철학자들은 그것이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시간은 그저 매일 아침 조금씩 식어가는 커피의 온기이거나 거울 속에서 발견한 낯선 주름 하나, 혹은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느 여름날의 기억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손에 잡히지도 않는 시간이라는 유령에 매달리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그 명확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상실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그 시간이 허락하는 성숙을 기대합니다. 인류가 쌓아올린 2500년의 지혜는 결국 이 질문 하나로 수렴됩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이 영상은 당신에게 시간을 아껴 쓰라거나 계획적으로 살라는 식의 딱딱한 충고를 던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당신과 함께 아주 오래된 도서관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인류가 시간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남겨놓은 흔적들을 천천히 더듬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때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한 상대성 이론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철학자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탐험을 마칠 때쯤이면 당신의 손목 위에서 쉼없이 돌아가는 저 시계 바늘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생동하는 심장 박동과 함께 흐르는 부드러운 리듬으로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파도를 타고 우주를 유영하는 여행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고요하고도 거대한 시간의 강물 속으로 함께 발을 들여보려 합니다. 강물이라는 비유는 참 편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볼 때 그 물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 앞을 지나쳐가 버리니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바로 그 지점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가 2번째로 발을 담그는 순간 이미 그 물은 저 멀리 흘러가 버렸고
강물에 발을 담근 우리 자신도 아까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시간이라는 무심한 흐름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아침의 숲과 저녁의 숲이 다르다는 사실은 우리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소중한 순간도 언젠가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모래알 같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의 공기와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가 그토록 소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뿐인 흐름 속에서 만난 기적 같은 찰나들이니까요. 하지만 그와 같은 시대에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이도 있었습니다.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였죠. 그는 우리가 느끼는 이 변화나 흐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교하게 꾸며진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존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단한 덩어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주가 완벽하다면 무언가가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논리였죠. 우리가 보는 변화는 그저 감각의 착각일 뿐 우주의 본질은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처럼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쩌면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사진첩처럼 이미 모든 순간이 그 자리에 정지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상상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어느 오후도 실은 우주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이미 다 그려져 있는 그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팽팽한 대립은 인류가 시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근본적인 시선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무엇인가, 아니면 영원히 고정된 전체인가.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채 시계를 들여다보며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려고 노력했던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는 시간을 운동의 척도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무언가가 움직여야만 우리가 시간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창가에 비치는 햇살의 각도가 조금씩 변하는 것, 시계추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것, 혹은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의 박동 같은 것들 말이죠. 만약 우주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지해버린다면 과연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시간은 홀로 존재하는 위대한 신이 아니라 사물들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종의 부산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는 찰나가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경계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선을 긋는 연필 끝처럼 지금은 쉼없이 움직이며 과거라는 기록을 남기고 미래라는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그저 사물의 움직임을 기록한 숫자에 불과하다면 왜 우리는 홀로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조차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을 그토록 뼈저리게 느끼는 걸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시간의 맥박 소리를 듣곤 합니다. 이 지점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뇌가 시작됩니다. 그는 시간을 외부의 움직임이 아닌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실체가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현재만이 실재하는 것인데 이 현재라는 것도 붙잡으려 하는 순간 과거로 넘어가 버리는 아주 찰나적인 점에 불과합니다. 결국 과거는 우리 마음속에 기억으로 존재하고 미래는 우리 마음속에 기대로 존재하며 현재는 우리 마음속에 주의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시간을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의 5분은 영겁의 시간처럼 늘어나고 몰입해서 무언가를 할 때의 1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 사라져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마음의 확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무대는 결국 우리 의식이라는 좁은 방 안에 세워져 있는 셈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의식이 꺼지는 순간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달래주던 시간이라는 개념도 함께 증발해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 하나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옛날 영화관에서 쓰던 35mm 필름입니다. 필름 한 칸 한 칸을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의 주인공은 완벽하게 정지해 있습니다.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찰나,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 찰나가 각각의 프레임 속에 고정되어 있죠. 하지만 이 정지된 장면들이 영사기의 빛을 통과하며 초당 24번의 속도로 지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인공이 웃고 울며 달리는 흐름을 목격하게 됩니다. 철학자들이 마주했던 시간의 얼굴도 이와 비슷합니다. 객관적인 세계에는 그저 정지된 순간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인데 우리의 의식이라는 영사기가 그것을 훑고 지나가며 시간이라는 아름답고도 슬픈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나 기쁨, 성취와 후회는 모두 이 영화의 흐름 속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 속에서 때로는 주인공이 되고 때로는 관객이 되어 시간을 경험합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간이란 단순히 벽에 걸린 시계가 알려주는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꿈꾸는 방식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보내는 시간이나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시간이라는 재료를 써서 만들어내는 단 하나뿐인 인생의 장면들이니까요. 그렇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강물에 손을 집어넣어 그 온도를 재보려 애썼습니다. 누군가는 그 차가운 흐름에 몸을 떨었고 누군가는 그 강물이 실은 멈춰 있다는 역설에서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철학적 사유는 하나의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가 라는 아주 상식적이고도 단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신의 시계와 나의 시계, 그리고 우주 저 멀리 이름 모를 별의 시계가 모두 똑같은 속도로 째깍거린다는 믿음 말이죠. 이 믿음은 한 천재 과학자에 의해 정교한 이론으로 완성되며 세상을 거대한 기계장치처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무도 걸을 수 없는 엄격한 규칙을 가진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주 정교하고 거대한 기계장치라고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17세기 후반 아이작 뉴턴이라는 한 천재적인 과학자가 마주했던 우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1687년에 발표한 위대한 저서 프린키피아에서 인류의 사고방식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 선언을 하나 합니다. 절대적이고 참되며 수학적인 시간은 그 자체로 흐르며 외부의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일정하게 흐른다. 이 문장은 이후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류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단단하고도 유일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뉴턴이 세운 이 절대 시간의 성벽 안에서 우주는 아주 질서정연한 시계 공장과도 같았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도,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도 모두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계의 톱니바퀴에 정밀하게 맞춰져 있었죠. 당신이 지구에 있든 달 위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얼마나 빨리 움직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당신의 시계와 나의 시계, 그리고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의 이름 모를 행성에서 돌아가는 시계는 모두 똑같은 박자로 째깍거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논리적이고 명쾌하며 한편으로는 기분 좋은 안정감을 주는 세계관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참 마음 편한 일입니다.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표준 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일종의 우주적인 약속과도 같으니까요. 뉴턴의 시대 이후 인간은 이 절대 시간이라는 견고한 척도를 손에 쥐고 근대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념은 단순히 두꺼운 과학책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뉴턴 이전의 시대 사람들에게 시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밖으로 나가고 그림자가 길어지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울의 1시간은 여름의 1시간보다 조금 짧게 느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시간은 자연의 리듬이었고 그 흐름은 마을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도 세상은 평화롭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뉴턴이 절대 시간의 깃발을 꽂은 순간부터 시간은 인간의 주관적인 감각과는 완전히 무관한 차갑고 객관적인 실체가 되었습니다. 절대 시간의 개념이 정착되면서 세상은 효율이라는 새로운 신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증기기관차가 대륙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정확한 시간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런던의 시간과 에든버러의 시간이 다르면 기차는 선로 위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인류는 처음으로 서로의 시계를 강제로 하나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표준시와 그리니치 평균시의 기원입니다. 그때부터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누리는 강물이 아니라 관리하고 아껴야 할 자원이 되었습니다. 공장의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수천 명의 노동자가 기계처럼 동시에 움직이고 학교의 종소리에 맞춰 아이들이 일제히 책을 폈습니다. 시간은 곧 돈이 되었고 절약해야 할 대상이 되었으며 1분이라도 낭비하면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뉴턴이 만든 이 정교한 성벽 안에서 아주 안전하게 보호받는 동시에 1분 1초라는 좁은 칸막이 속에 스스로를 가둔 죄수가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깊은 밤, 모든 소음이 잦아든 방에 홀로 앉아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기묘한 기분이 듭니다. 저 얇은 금속 바늘이 움직이는 속도는 우주 어디서나 일정하다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세상이 전쟁으로 불타오를 때나 평화로운 오후에 낮잠을 즐길 때나 저 바늘은 단 0.1초의 오차도 없이 무심하게 자기 길을 간다는 사실 말이죠. 뉴턴의 시간은 이처럼 차갑고도 단단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이나 환희 혹은 고독에 전혀 오염되지 않는 신의 눈으로 바라본 순수한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무심함 덕분에 과학을 눈부시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별들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해 거친 바다를 건넜고 복잡한 기계의 작동 원리를 파악해 유례없는 풍요를 누렸죠. 하지만 이 견고한 성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커다란 외로움을 남겨주었습니다. 시간이 우리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흐르는 것이라면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거대한 기계장치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 아닐까 하는 허무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아무리 깊은 사랑을 나누어도 절대 시간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해 멈춰서거나 속도를 줄여주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완벽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철저히 소외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는 이 기계적인 시간 앞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베르그송 같은 철학자는 시계가 가르치는 시간은 그저 죽어있는 공간의 나열일 뿐이라고,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시간은 훨씬 더 생생하고 풍성한 지속이라고 말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뉴턴의 법칙으로 천체의 궤도를 계산하고 바다의 조수 간만을 한치의 오차 없이 예측할 수 있게 된 이상 이 절대적인 시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뉴턴의 시간은 마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처럼 우주와 인간의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성벽은 영원할 것이며 우주는 영원토록 이 규칙적인 박자에 맞춰 춤을 출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저 그 리듬에 맞춰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뉴턴의 시간은 우리에게 현대 문명을 선물했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평온한 안정감에 완전히 길들여졌을 무렵 저 견고한 성벽의 아주 작은 틈새로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기묘하고도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주의 박자가 사실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연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젊은 천재가 목격하기 직전이었죠.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과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뉴턴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혼란스럽고도 경이로운 시간의 심연으로 밀어넣는 우주의 거대한 장난 같은 진실이었죠. 세상은 더 이상 모든 곳에서 똑같이 흐르는 시계들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1초가 누군가에게는 0겁이 될 수 있고 내가 빠르게 달릴수록 나의 시간은 천천히 흐를 수도 있다는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빛이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건네준 시간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열쇠였습니다. 이야기는 1905년의 어느 봄날 스위스 베른의 조용한 특허국 사무실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겨우 자리를 잡은 한 젊은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는 매일같이 책상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지루한 발명 서류들을 검토하는 일을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세상의 상식을 뒤흔드는 기묘한 상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달려가면서 거울을 본다면 내 얼굴이 보일까? 하는 식의 소년 같은 의문들 말이죠. 당시 사람들은 뉴턴이 세워놓은 절대 시간의 견고한 성벽 안에서 아주 안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디서나 일정하며 과거에서 미래로 무심하게 흐르는 거대한 강물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 성벽에 아주 미세한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당시 과학계의 가장 큰 골칫덩이는 빛의 속도였습니다. 빛은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데 이상하게도 이 빛은 우리가 아무리 빨리 쫓아가도 혹은 아무리 빨리 마중을 나가도 언제나 똑같은 속도로 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내가 시속 100km로 공을 던지면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이 보기에 그 공의 속도는 200km여야 합니다. 덧셈과 뺄셈의 아주 명확한 세계죠. 하지만 빛은 달랐습니다. 광속에 가까운 우주선을 타고 빛을 쏘아도 그 빛은 우주선의 속도를 더하지 않은 채 그저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고고하게 나아갔습니다. 우주의 그 어떤 관찰자에게도 빛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속도를 유지했던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기묘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도 아름다운 결론을 내립니다. 빛의 속도가 절대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어야 한다면 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이다. 이 선언은 뉴턴의 성벽을 단숨에 허물어버리는 거대한 폭발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우주 어디서나 일정하게 흐르는 기계적인 메트로놈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엿가락처럼 휘어질 수도 있는 유연한 존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시작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상의 풍경에 빗대어 보면 그리 복잡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속도라는 것은 결국 일정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절대 법칙인 빛의 속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정되어야 한다면 그 계산식을 맞추기 위해 거리와 시간 중 하나는 반드시 희생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를 지키기 위해
시간이 스스로를 늘려버린다는 사실을 포착한 것이죠.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면 나의 시간은 당신의 시간보다 천천히 흐릅니다. 이것을 시간 지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타는 자동차나 비행기의 속도로는 그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릴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된다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제가 광속의 99%로 달리는 우주선을 타고 1년 동안 우주여행을 하고 지구로 돌아왔다고 말이죠. 우주선 안에 제 시계로는 정확히 1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지구에 남아있던 제 친구는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고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이 되어 저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주의 진실입니다. 실제로 이 현상은 우리 머리 위에서 매 순간 증명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에 실린 정밀한 원자시계는 지구 표면에 있는 시계보다 미세하게 빠르게 흐릅니다. 위성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느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GPS가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 미세한 시간의 차이를 매 순간 계산에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성 이론을 무시했다면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단 하루 만에 수 킬로미터의 오차를 냈을 것이고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년 뒤인 1915년 한층 더 깊고 신비로운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번에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중력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천과 같다고 상상했습니다. 마치 잘 펼쳐진 트램펄린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천 위에 태양이나 지구처럼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으면 천이 아래로 쑥 가라앉으며 휘어지게 됩니다. 이때 휘어진 시공간의 곡선을 따라 사물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시공간이 휘어질 때 공간만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함께 휘어진다는 점입니다. 중력이 강한 곳일수록 시공간의 왜곡은 심해지고 그곳의 시간은 마치 끈적끈적한 꿀 속을 지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거대한 질량이 시간을 붙잡아 늘어뜨리는 것이죠. 블랙홀처럼 중력이 극단적으로 강한 곳으로 가면 시간은 거의 정지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늘어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이 거대한 블랙홀 근처의 행성에 잠시 머물다 돌아왔을 때 우주선에 남아있던 동료는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며 늙어버린 그 서글픈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과학적 과장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블랙홀 근처의 한 시간이 지구에서의 7년과 맞먹는다는 설정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우주의 규칙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기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의 시계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의 시계보다 아주 미세하게 빠르게 흐릅니다. 지구 중심에 더 가까울수록 중력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지금 소파에 앉아 있을 때조차 당신의 발끝에 흐르는 시간은 당신의 머리끝에 흐르는 시간보다 아주 조금 더 느리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신으로 시간의 미세한 파동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표준적인 지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만의 고유한 중력과 속도에 따라 저마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턴의 시대의 시간은 모든 관객이 같은 무대를 공유하는 정적인 극장이었지만 아인슈타인의 시대의 시간은 각자가 들고 다니는 자신만의 작은 촛불이 되었습니다. 내가 비추는 지금과 당신이 비추는 지금은 결코 같을 수 없으며 우주 저 멀리 있는 별에서 보는 지금은 우리에겐 이미 수억 년 전의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일종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느낌들이 어쩌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마음의 속도에 따른 우주의 본질적인 속삭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궤도 위에서 각자의 속도로 각자에게 허락된 고유한 시간의 무늬를 그려나가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들인 셈입니다. 누군가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주 자체가 이미 모든 존재에게 서로 다른 시간을 선물했으니까요. 절대적이고 단단했던 시간의 성벽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고 풍성한 시간의 바다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휘어지고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우주가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다정할지도 모른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연하고 신비로운 시간 앞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잔인하고도 명확한 법칙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는 있어도 결코 뒤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 시간의 방향까지는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왜 미래로만 가야 하는 걸까요? 왜 쏟아진 물은 다시 컵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깨진 유리잔은 다시 붙지 않는 걸까요? 아인슈타인이 시간의 속도를 흔들어 놓았다면 이제 우리는 시간이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 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시작된 그날부터 정해진 결코 거스를 수 없는 단 하나의 비가역적인 화살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화살은 차갑고도 정교한 물리법칙의 끝에서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방향으로 떠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하나의 암묵적인 규칙을 배우며 자랍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컵 속으로 돌아오지 않고 깨진 유리잔은 저절로 붙지 않으며 한번 타버린 장작은 다시 푸른 잎을 틔우는 나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말이죠. 너무나 당연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이 당연함 속에 우주의 가장 거대하고도 서글픈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비가역성이라는 성질입니다. 시간은 왜 뒤로 걷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어제 식탁 위에서 나누었던 서툰 대화를 취소할 수 없고 오직 내일의 식단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물리학의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기묘해집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속에서 시간은 이론적으로 양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수시간에 t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우주의 법칙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영화 필름을 거꾸로 돌리듯 시간이 뒤로 흘러도 물리법칙 자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의 시간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미래라는 외길로만 질주하는 걸까요?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우리는 엔트로피라는 다소 낯설고 차가운 단어를 마주해야 합니다.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통계학적으로 정립한 루트비히 볼츠만은 참으로 고독한 탐구자였습니다. 그는 우주의 문명이 무질서도라는 한 방향으로 쏠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엔트로피란 쉽게 말해 무질서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흘러갑니다. 서랍 속의 물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제 자리를 잃고 뒤섞이는 것처럼 해변에 정갈하게 쌓인 모래성이 파도에 씻겨 형체도 없이 흩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질서는 부자연스럽고 위태로운 것이며 무질서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우주의 본 모습인 셈입니다. 여기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차가운 우유가 담긴 작은 잔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우유를 커피에 붓는 순간 하얀 줄무늬가 소용돌이치며 섞이다가 결국은 균일한 갈색의 카페라떼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라떼를 가만히 둔다고 해서 다시 검은 커피와 하얀 우유로 저절로 나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는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죠. 우유 분자와 커피 분자가
처음에 질서 정연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우주의 수명보다 더 긴 시간을 기다려도 모자랄 겁니다. 시간이 미래로 흐른다는 것은 결국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는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에너지는 쓸모없는 열의 형태로 흩어집니다.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아서 에딩턴은 이를 두고 시간의 화살이라는 근사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엔트로피라는 화살촉이 가리키는 방향이 곧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방향인 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우주는 매 순간 조금씩 더 어지러워지고 조금씩 더 식어갑니다. 그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민주주의와도 같습니다. 모든 입자가 가장 확률이 높은 상태, 즉 가장 혼란스러운 상태를 향해 투표하고 있으니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트로피의 증가는 어쩌면 우주가 우리에게 건네는 일종의 작별 인사일지도 모른다고요.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무언가가 낡아가고 흩어지며 사라진다는 뜻이니까요. 우리의 육체가 나이 드는 것, 사랑했던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한때 찬란했던 문명이 먼지로 돌아가는 것, 이 모든 슬픈 일들은 사실 우주가 엔트로피라는 법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세상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태어나 요람으로 향하는 기이한 삶을 살아야 하겠죠. 하지만 우주는 그런 변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늘 우리를 새로운 상실의 지점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경이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엔트로피가 끊임없이 증가하며 무질서로 향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처럼 정교하고 질서정연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생명은 엔트로피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포는 질서를 유지하고 에너지를 모으며 복잡한 체계를 만들어내니까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먹고 에너지를 소모하며 우리 몸이라는 작은 질서의 요새를 지켜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환경의 엔트로피를 훨씬 더 많이 증가시킵니다. 음식을 태워 열을 내보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모하고 배설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무질서의 바다 위에 잠시 피어오른 질서의 거품 같은 존재입니다. 그 거품은 아주 연약하고 일시적이지만 그렇기에 더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며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이 매 순간이 실은 우주의 거대한 무질서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만들어낸 기적 같은 찰나들이니까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상실감을 줍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도 결국 시간의 화살이 한 방향으로만 날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가역성이라는 이 차가운 법칙은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지금 우리가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와 곁에 있는 사람의 눈빛이 우주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만약 모든 것이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와 같다면 인생의 그 어떤 장면도 특별할 수 없겠죠. 한 번뿐인 연주는 실수가 있어도 아름답지만 무한히 반복되는 녹음본은 결국 소음이 될 뿐입니다. 엔트로피는 결국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평등해지는 열적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주 먼 미래에 우주의 모든 별이 식고 모든 물질이 흩어져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완벽한 무질서의 상태에 도달하면 시간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시간도 멈춘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고요하고 차가운 영원한 침묵의 세계. 상상만으로도 조금 쓸쓸해지는 풍경이지만 다행히 그날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먼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선물하고 있고 우리 주변의 에너지는 생동감 있게 일렁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엔트로피라는 거대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 물결 위에 몸을 맡기고 풍경을 감상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무언가를 잃어간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기보다 그 흐름 속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시간의 화살을 마주하는 인간의 가장 품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낡아가는 것은 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주의 역사에 깊게 관여했다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니까요. 세월이 묻은 오래된 가구가 더 깊은 멋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시간의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겠죠. 우주의 질서가 조금씩 흩어지는 동안 우리는 그 흩어짐 속에서 저마다의 의미를 길어 올립니다. 쏟아진 커피가 만들어낸 우연한 얼룩에서 예술을 발견하고 허물어져가는 성벽의 틈새에서 피어난 꽃 한 송이에 감동하는 것처럼요. 시간이 되돌려지지 않기에 우리는 매 순간 진심을 다할 수 있고 마지막이 정해져 있기에 우리는 오늘 더 깊게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어쩌면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유일한 것임을 일깨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우주의 다정한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이 말하는 시간의 화살은 이토록 명확하고 차갑게 미래를 가리키고 있지만 정작 그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 마음의 시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곤 합니다. 과학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른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 흐름을 늘리고 줄이며 때로는 멈춰 세우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때로 아주 짧은 찰나를 영원처럼 기억하고 수십 년의 긴 세월을 단 한 장의 사진처럼 요약해버리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차가운 방정식과 엔트로피의 세계를 잠시 벗어나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아주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시계의 태엽을 감아보려 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아주 사적인 영화처럼 다시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손목시계를 차거나 스마트폰의 차가운 액정을 확인하며 그 숫자가 가리키는 규칙적인 리듬이 우주의 유일한 질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정교한 시계보다도 제멋대로이고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인 시계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날은 창가에 비치는 일요일 오후의 햇살처럼 한없이 길게 늘어지다가도 또 어떤 날은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씻겨 내려가는 모래성처럼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사라져버리는 시계 말이죠. 여러분도 분명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치과 의자에 누워 천장의 무미건조한 무늬를 바라보며 견디는 고통스러운 5분은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지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나누는 1시간의 대화는 어째서 단 5분처럼 짧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이 기묘한 차이는 우리 뇌가 시간을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기억의 밀도로 측정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뇌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똑같은 비중으로 기록하는 성실한 카메라이기보다는 아주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영화 편집자에 더 가깝습니다. 흥미로운 사건, 새로운 자극, 강렬한 슬픔이나 환희가 담긴 순간들은 필름을 아주 촘촘하게 써서 고해상도로 기록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은 대충 훑어보며 과감하게 가위질해 버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시간을 되돌아볼 때 촘촘하게 기록된 구간은 길고 풍성한 이야기로 느껴지고 편집된 구간은 마치 처음부터 없던 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어른들이 모이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화살처럼 혹은 내리막길을 구르는 돌처럼 빨라진다고요. 10대 때는 그렇게나 더디게 가던 하굣길의 시간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왜 무서운 속도로 등 뒤를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걸까요? 물리학적으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우리 뇌가 느끼는 심리학적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는 19세기에 제시된 비율의 이론이라는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5살 아이에게 1년은 자기 인생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조각이지만 50세 성인에게 1년은 고작 인생의 2%에 불과한 얇은 조각이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전체 파이에서 1년이라는 조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삶에서 새로움이 조금씩 사라져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세상 모든 것과 처음으로 악수했습니다. 처음 본 바다의 짠내음, 처음 자전거 페달을 밟았을 때의 그 불안한 휘청거림, 교실 창밖으로 보이던 뭉게구름이 그리던 기묘한 동물 모양까지 말이죠. 뇌는 이 낯설고 경이로운 정보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저장하느라 온 힘을 다했고, 덕분에 그 시절의 기억은 아주 두껍고 화려한 사진 앨범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 성인이 된 우리의 일상은 대개 익숙한 패턴의 반복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출근길, 익숙한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 늘 보던 서류들과 매일 반복되는 의미 없는 회의들. 뇌는 이제 굳이 이런 중복된 정보를 기록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건 어제 봤던 것과 똑같군이라며 무심하게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이죠. 특별히 기억할 내용이 없으니 1년이라는 긴 세월도 나중에 돌아보면 단 몇 장의 흐릿하고 단조로운 사진으로 요약되어 버립니다. 시간이 물리적으로 빨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채우는 기억의 밀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종의 환상인 셈이에요. 가끔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찰나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이한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을 타키프 시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이나 높은 곳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 상대방 차의 번호판 숫자나 주변 사람들의 경악한 표정까지 느릿느릿 슬로모션처럼 보였다는 목격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자원을 가동한 결과입니다. 뇌의 편도체가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로 주변의 모든 정보를 긁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생존을 위해 0.1초를 수천 개의 프레임으로 쪼개서 기록하는 것이죠. 실제 시간은 찰나에 불과했지만 뇌는 그 짧은 순간을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꽉 채워 넣었기에 우리 의식은 나중에 그것을 길게 늘어난 시간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의 파노라마가 스쳤다는 말은 결코 비유가 아니라 뇌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진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이 매끄러운 순간조차 사실은 뇌가 정교하게 가공한 과거의 편집본이라는 점입니다. 뇌가 시각, 청각, 촉각 등 서로 다른 속도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들을 전달받아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하는 데는 약 0.08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세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있다고 믿을 때 사실 우리는 이미 0.08초 전에 일어난 일을 뇌가 완벽하게 동기화해서 상영해주는 영화를 감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라는 기차의 맨 뒷칸에 앉아 이미 지나온 풍경을 현재라고 믿으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간은 우리 머릿속이라는 고요한 캔버스 위에서 매 순간 새롭게 그려집니다. 뇌는 시간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신기가 아니라 감정과 기억이라는 물감을 써서 적극적으로 시간을 창조해내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어요. 만약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서글퍼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삶이 너무나 익숙하고 평온해졌기 때문일 뿐입니다. 가끔은 늘 걷던 길 대신 이름 모를 골목으로 퇴근을 하거나 평소라면 절대 읽지 않았을 낯선 작가의 책을 집어들거나 퇴근길 전철역 근처에 핀 작은 꽃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는 그런 사소한 시도들이 당신의 시간을 다시 풍성하게 되돌려줄지도 모릅니다. 낯선 경험은 뇌의 시계를 천천히 흐르게 만드는 가장 우아한 마법이니까요. 우리의 삶을 더 길게 만드는 방법은 시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의 무늬로 마음의 캔버스를 촘촘하게 채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뇌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 필터 안에서 시간은 구부러지고 겹쳐지고 때로는 영원히 멈춰서기도 합니다.
물리학이 말하는 시간의 화살이 우리를 차가운 미래로 떠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시계는 과거의 소중한 순간들을 붙잡아 두거나 미래의 희망을 미리 끌어다 쓰기도 하며 우리를 위로합니다. 결국 시간이란 것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나는 아주 개인적이고 다정한 동반자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마음의 지도를 따라 시간의 실체를 쫓다 보면 우리는 결국 가장 근원적이고도 충격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시간, 내가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우주 어딘가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시간,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강물처럼 흐르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흐름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거대한 풍경화처럼 이미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뇌가 만들어낸 이 생생한 영화 뒤편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우주의 아주 낯설고도 고요한 얼굴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얼굴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분리되지 않은 채 통째로 존재한다는 우주라는 거대한 얼음덩어리에 대한 고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강물처럼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과거라는 이름의 상류에서 미래라는 미지의 바다로 끊임없이 밀려가는 존재라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도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와 함께 과거로 편입되고 우리는 그 흐름에 떠밀려 어딘가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 그 중에서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끝까지 밀어붙인 과학자들이 도달한 결론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블록 우주론 혹은 영원주의라고 불리는 기묘한 세계관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포함된 하나의 거대한 4차원 덩어리입니다. 마치 갓 구워낸 커다란 식빵 한 덩어리처럼 말이죠.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순간은 그 거대한 식빵을 한 단면으로 자른 아주 얇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의 조각도 이미 지나온 과거의 조각도 그 식빵 덩어리 안에 똑같은 무게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흐른다고 믿었던 시간은 실은 이미 완결된 하나의 구조물인 셈이에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한 권의 두꺼운 소설책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그 책의 중간 어디쯤인 150페이지를 읽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1페이지는 이미 지나온 과거이고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책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주인공이 태어나는 첫 장도, 시련을 겪는 중간장도,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결말도 이미 그 책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독자의 시선이 150페이지에 머물고 있을 뿐, 책의 내용은 어디로 사라지거나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우주라는 책 또한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여 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이 블록 우주론의 핵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의 절친한 친구 미켈레 베소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에게 이런 위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나보다 조금 앞서 이 기묘한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물리학을 믿는 사람들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별이란 아무리 끈질겨도 결국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 문장은 참으로 서늘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그 존재가 영원히 소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블록 우주라는 거대한 지도 위에서 그가 존재했던 시간의 좌표가 그저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곳에서 조금 멀어졌을 뿐이라는 뜻이니까요. 5년 전 당신이 가장 행복하게 웃었던 그 오후는 우주의 어느 좌표에 여전히 생생하게 박제된 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도, 누군가와 나누었던 뜨거운 입맞춤도, 그리고 언젠가 맞이할 평온한 마지막도 우주라는 4차원 캔버스 위에는 이미 다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걸까요?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의식의 투광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 의식이라는 빛이 4차원 블록 우주를 단 한 단면씩 비추며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를 흐름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어두운 방 안에서 손전등을 들고 긴 벽화를 비추며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빛이 비치는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벽화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벽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영화도 이미 필름통 안에 통째로 들어있는데 우리는 영사기의 빛을 통과하는 그 짧은 찰나만을 현재라는 이름으로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블록 우주론이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론은 우리 존재의 영원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만 만약 시간의 모든 순간이 동등하게 존재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조각품의 일부로서 특정한 시공간의 영역을 영원히 차지하고 있는 아름다운 무늬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이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단절된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하고 정교한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슬픔이 있었기에 기쁨이 돋보이고 고난이 있었기에 성장이 존재했던 그 모든 과정이 블록 우주의 단면들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조차 우주의 역사라는 거대한 도서관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되고 있는 귀한 장면입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을 여행하는 거대한 풍경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뒤를 돌아본다고 해서 지나온 길이 사라지지 않듯 우리가 시간을 지나왔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주라는 낯선 땅을 여행하는 여행자이며 우리가 머물렀던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은 우주라는 기억 속에 영원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시간의 압박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함이나 무언가를 잃었다는 상실감 대신 내가 이 거대한 우주의 완벽한 구조물 중 일부라는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되니까요. 우리는 찰나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영원이라는 블록의 한 부분을 든든하게 채우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광대하고도 정교한 시간의 지도 위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행위는 우주적인 건축물을 완성하는 벽돌 하나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탐험의 끝에서 우리를 이토록 흔들어 놓았던 시간이라는 수수께끼를 가만히 가슴에 품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려 합니다. 그 끝에는 차가운 물리법칙보다 더 따뜻한 생의 경이로운 마침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던 고대의 시간에서 시작해 뉴턴의 견고한 기계장치를 지나 아인슈타인의 휘어지는 시공간과 엔트로피의 쓸쓸한 화살을 거쳐왔습니다.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기묘한 심리적 시간의 마법을 엿보았고 마지막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통째로 존재한다는 그 거대한 얼음덩어리 같은 우주의 얼굴을 마주했죠. 어떠신가요? 시간을 이토록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나니 당신의 손목 위에서 째깍거리는 저 작은 시계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지 않나요? 물리학은 우리에게 시간은 환상일 뿐이라고 속삭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환상 덕분에 우리는 삶이라는 이름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138억 년이라는 아득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푸른 행성 위에 잠시 나타나 같은 시대를 공유한다는 것, 그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창밖의 계절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는 그 모든 찰나들, 블록 우주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순간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지도 위에 영원히 빛나는 좌표로 남게 됩니다. 결국 시간을 산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조각을 어떤 무늬로 채워나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풍경 속을 지나가는 여행자라면 우리는 조금 더 느긋해질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가려고 너무 애쓰거나 지나온 길을 후회하며 고개를 떨구기보다는 지금 내 발밑에 닿아 있는 흙의 감촉과 코끝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의 냄새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보낸 가장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조차 실은 우주라는 완벽한 조각품을 구성하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조각이니까요.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조금 전과는 아주 미세하게라도 다른 공기를 느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누구의 것과도 같지 않은 오직 당신만의 속도로 흐르는 고유한 선율입니다. 그 선율이 때로는 애잔하고 때로는 경쾌할지라도 우주는 그 모든 소리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광대한 시공간 속에서 이 작은 점 같은 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계가 가리키는 그 모든 순간이 부디 당신에게 조금 더 다정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을 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